수다가 있는 오후의 무대 이야기. 반짝거리는 조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시작합니다. 송하의 플레이걸.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희 독립한 거 알아요? 예, 독립했죠, 드디어. 어떠세요, 기분이? 제가 기분이 송아 씨한테 그 기분을 물어야 될 것 같은데. 왜요? 저는 여기 진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독립을 해서. 네. 연하에도. 자꾸만 연하라고 하지 마요. 이름을 바꿔야 될까봐. 내 마음속에 연화가 있어가지고. 송하의 플레이걸이 네. 독립을 해서 지금 1위를 한 거 아시죠? 그건 몰랐어요. 아까 전에 네. 텔레그램으로 보내주셔서 알았어요. 물론 전체 1위가 아니라 카테고리. 그쵸. 그 카테고리가 예술 카테고리 안에 행위예술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예, 그 안에서 행위예술 1위. 너무 웃겼어요. 그래서 왜 이걸로 했지 해서 봤더니 카테고리가 뭐 많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네. 이 행위예술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서 네. 계속 1등을 갖다 거의 하고 있던 그 프로그램이 이석준의 뮤지컬 이야기쇼였거든요. 왜 그런 얘기를. 그럼 또 거기 이제 팬들이 또 듣는다고. 나오자마자 그냥 쟁탈전. 이석준의 뮤지컬 이야기쇼를 누르고 1등을 했습니다. 네, 예. 박수 한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1위를 하는데 굉장히 혁혁한 공로를 세운 분이 사실 전훈 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도 동의하고 정말 있습니다. 아주 재미나게 네, 오늘 안 오셨어요. 제가 그 문어발이잖아요. 정보를 얻은 그 결과 지금 포스팅을 하고 계시다고. 포스팅 붙이러 이게 다닌다고요? 포스팅이 뭐냐면 포스터를 대학로에 붙이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아니 나의 50 먹은 연출가를 포스터를 붙이게 만드는 이 제작자는 도대체 그거 뭡니까? 여기서 도대체? 얘기하면 큰일 나요. 예? 이거 엄정히 말해서 저는 제작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일정 포스팅, 부분, 네. 그런데, 네. 날도 좀 춥고 그래서 운동 삼아서 다니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저도 열심히 더 잘해가지고, 아무튼, 뭐, 공인 2위 쪽으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좀. 아니 근데 진짜 문자를 받았는데 이렇게 왔어요 문자가. 지금 작품은 극찬을 받는데 관객은 들지 않고 네. 남의 연극 보러 다닐 때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문자가 왔어요. 왜 너무 나 가슴 아팠어요. 친한 배우들은 다 보러 가겠다고 했는데 하기야 뭐 몇 명 간다고 채워질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마 물밀처럼 올 겁니다. 예. 확신하고 그렇죠, 이제. 있습니다. 좀 가까이 대시고 얘기. 네네. 예. 물밀처럼 올 것 같아요. 근데 송아 씨 갑자기 안경을 쓰니까 너무 지적으로 보인다. 지금 눈이 좀 부었어요. 잠을 못 자서. 부었는데 저 정도면 도대체. 이석증이 생겨가지고 잠을 안 자서 자고 계속 그러거든요. 이석증? 네. 이게 귀에 막 이명한 돌이 계속 돌아다니는. 어지러운. 네. 아니 포스팅이 나 이거 얘기 짚고 넘어가던데 제가 포스팅 때문에 경찰서 끌려가가지고 저는 재판까지 받았었어요. 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래서 심 아니 2년 집행유예 받고 막 그랬는데 이거 그래서 말해도 집행유예까지? 네, 아니면 벌금 5만 원을 내라 그러는데 그 5만 원이 없어서 2년을 그걸 집행유예라 그러나? 집행유예가 아니고. 그 뭐라 그러지? 그건 아마 기소유예 뭐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한 번 더 걸릴 경우에는 뭐 가중처벌 뭐 이런 그럼 거. 집행유예가 맞나 보다 그러면. 집유 개념은 아니고요. 네. 재범, 소위 말해서 재범. 다시 붙이는 걸 걸렸을 때 기존에 부과됐던 벌금보다 훨씬 더 높게 하겠다. 벌금을 아니면 더. 재판 과정, 약식 재판 과정에서 겁준 거. 판사님한테 제가 보기에는 송아 씨가 좀 태도가 불량했을 아니에요. 다른 사람.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야 아니에요. 너무 앙탈을 부려서 다음에 하면 안 돼. 아니, 다른 배우든 5만 원 벌금을 냈는데 저는 돈이 없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거의 정말 사슴의 눈으로 막 이런 눈으로 지금. 막 봐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그럼 그래서 판사님이 넘어가지.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그런 벌금형 없이 다음에 조심하라고 뭐 그런 거였죠. 이렇게 사법기관이 참 인정이 많아야 되는데. 네. 근데 이거 진짜 포스팅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게 전부 그냥 불법으로만 된다는 것이 사실 비합리적이고 현실적이지가 못해요. 네. 포스터를 맞아. 분명히 붙이는 거 그거
거리의 미관을 해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또 어떤 데서는 연극이 성행하는 도시 같은 데서는 그 포스터를 붙일 수 있는 공간들을 마음껏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이 스스로 붙이고 떼가고 할 수 있게끔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야말로 제가 종로구청장님 이번에 당선됐을 때도 제가 당선되자마자 여쭤봤는데 이런 거 포스터는 그렇게 못 붙이게 하면서 삐끼는 그냥 놔둔단 말이에요. 이런 맞아. 불합리한 것들 좀 해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번에 생각합니다. 어쩌면 제보를 한 거예요. 경찰들이 전훈 연출가님 잡으러 다니겠네. 큰일 났어. 야, 제보자들. 네. 아니 그러면 전훈 연출님이 잡히는 것도 나름대로 도움이 되겠다. 왜? 대학로의 포스팅 합법화를 위해서 전훈 열사를 한번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미슈화 해보고요. 예. 저희 오늘 대신 손님을 한 분 모셨어요. 여태껏 말 한마디도 못하고 앉아 계셨습니다. 예. 너무 멋있으세요. 예. 이렇게 네. 요즘 산발을 하고 다니는 아니 그래도 멋있어요. 그러니까 연출이 잘 나가면 산발을 하고 다니든 뭐 얼굴이 뭐 얼거든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공연을 보고 더 멋있어 보였던 거 아세요? 예. 아주 인사 좀 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연극 연출하는 김재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 톤을 좀 올려주세요. 왜요? 너무 까니까 또. 섹시해요. 내가 아니 도대체 이 듣고 있는 청취자 중에서 여자분들만 대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남자분들이 많이 듣고 있다는 거 이게 함정이에요. 그리고 일단 목소리가 저리 까시면 저랑 컨셉트가 그러니까 컨셉이 겹치니까 캐릭터가 겹쳐서 안 돼. 캐릭터가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네, 조금 띄워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재엽 연출은 자기 소리를 자기가 직접. 네. 예, 지금 대본도 쓰고 연출도 하고요. 극단 드림플레이라고 하는 팀에서 한 10년 정도 지금 연극한 지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예. 작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예. 그렇게 또 가방끈이 길다는 소문이. 소개 좀 해주세요. 학벌 자랑? 학부 때는 이제 국문과를 전공했고요. 예. 그리고 연극영화과 대학원을 가서 박사과정 이제 수료해서 논문은 아직 못 썼고요. 예. 지금 학생들 가르치는 일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멋있어요. 갈수록 잘생겨 보이세요. 아니, 그렇게, 가방끈이 길다라고 하는 것을 대본 안에서까지 자랑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나 이번 대본, 작품 보면 쓰는 너무 웃긴 게 자기가 직접 주인공이야. 근데 자기가 외모가 안 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지 정말 잘생긴 배우를 내세워서, 자기 이름을 붙여주고,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서, 국문과다, 또 대학원이다, 이런 얘기들과 다 하시더라고요, 그 안에서. 예. 이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티를 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티를 내겠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 상당히. 일단은 주인공 배우를 잘생긴 배우를 해야 되는 건 관객이 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김수영 시인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시인 자체 하나 시로만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자꾸 접근을 해보니까 이게 솔직해져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 캐릭터랑 이제 강신일 선배님 캐릭터를 그러니까 남들 봤을 때는 괜히 젠체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사실 있었는데 많이 젠체했어요 두 분이 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거는 자기의 솔직한 모습을 같이 좀 들여다보는 계기로 삼자. 근데 그 김현 대표 정도가 하면은 그래도 막 그 감정이입이 되고 이 사회 루저들도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김재엽 씨나 강신일 씨의 그 라인으로 나오니까 이거는 좀 가진 자들의 자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자 일단 작품을 갖다가 좀 소개를 좀 같이 해 보면서 얘기를 해 나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연출님이 직접 작품 이 제목은 송아 씨가 읽어주세요. 네.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그리고 이게 부제가 또 부제인가요? 네, 내 안에 김수영을 찾아서라는 작품이에요. 네. 그리고 짧게 줄거리라던가 이런 거 좀 정보를 좀 주시겠어요? 좀 쉬운 말로도 젠체하지 마시고. 그 작품을 창작해가는 과정을 사실은 이제 연극으로 좀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 김수영 시인을 좀 보고 시를 다시 좀 읽어보자라는 생각으로 일단 사람들이 모여서 저희가 워크숍 같은 것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시를 읽고 나서 자기 얘기를 소박하게 해보는 거를
그런 과정을 좀 거치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 좀 나옵니다. 작가하고 배우가 어떤 정해진 틀 없이 네. 시를 읽고 시인의 삶을 좀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똑바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과거에 또 어떤 모습이었고, 이 사람은 시를 쓰는 것 자체가 왜 쓰지? 시 쓰는 행위 자체 본질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면서 네. 그거하고 시인으로 살아가는 거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탐구해 갔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연극을 옛날에 어떻게 하게 됐고, 옛날에는 그런 것들을 네.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고민이 있나? 뭐 이런 얘기들을 사실은 조금 네. 해보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작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사실을 잘 내 안에 김수영을 찾는다라는 그 좀 약간 관념적인 도전이 사실은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내부에서도. 네, 그래서 뭔가 명쾌한 결론을 내기보단 시를 읽는 어떤 공간으로서의 극장, 시가 또 발화되고 또 그 시를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주석을 달아주는 그런 장면들로 좀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거 보면서 뭐 역사 저널 그날 뭐 이런 걸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니,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무도 얘기를 못하고 너무 흡입력이 좋으세요. 빨려 들어가지고 다 네 이러고만 있었지 않아요? 예의였는데 예의를 차린 거였어요. 저는. 나만 빠져들었구나. 그래서 자, 혼자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모두에게 일반화시키지 마세요. 지금. 네, 그럴게요. 이분이 배우라서 또 공감력이 계속 그렇게 뛰어나요. 무대에 서고 싶어 해요. 연극 무대. 지금 계속 영화 쪽에서는 콜이 들어오고 있는데 연극 쪽에 그렇게 네. 서고 싶어 하셔가지고 이렇게 로비를 하시더라고요. 연출들한테. 네. 그런 적 없어요. 저 그런 적 없어요. 예. 로비한 적 없어요. 큰일 날 소리를. 자, 그러면 네. 일단 기본적으로 그 줄거리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렇게 플롯으로 이렇게 매끄럽게 구성되어 놓은 게 좀 아니다 보니까, 네, 그리고 좀 보신 분들은 이걸 갖다가 이제 포스트 모던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스토리는 완전히 해체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스토리 쫓아가서 우리 드라마 보듯이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짜증날 거예요. 뭔가 조금 얘기가 될 법하면은 갑자기 그냥 작가가 들어와가지고 선배님 거기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뭐 이러고 또 뭔가 조금 빠져들까 하면은 또 선배님이 야, 나 계속 이렇게 당해야 되는 거야? 뭐 이러고 이런 것들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게 원래 의도였다는 거죠. 그렇죠.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좌충우돌을 했던 얘기들을 조금 소박하게 만들고 싶었고 사실은 뭐 젠체하려고 했다기보다는 우리 스스로도 되게 이렇게 겉으로는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되게 좀 궁색하고 우리도 좀 이렇게 뭐 시 읽다가도 어디 가라 그러면 이렇게 그 광화문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이런 것도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뭐 예술가인 척 혹은 뭐 인척 하는데 만들어가는 과정은 사실은 되게 이렇게 좀 궁색하고 되게 자기 변명도 많고, 그리고 사실은 잘 못하죠, 사실. 잘 못 만들고, 힘들어하고 부대껴하고, 사실 이런 게 조금 더 투명하게 나와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세련되게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투박하고 거칠고 그냥 이렇게 좀 날 것을 본 느낌? 너무 막 하는 듯한 막 하는 듯한 그런 멘트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늘 여러분들이 지금 뭐 같아요. 발화니 뭐니 이런 말 들으면 머리에 쥐가 나요. 근데 우리 좀 막 했습니다. 막 만들어봤어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지금 솔직하게. 그런데 그 뭐 간단하게는 그 정리를 해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처음에 동영상이 딱 나와요. 마치 영화처럼. 거기 직접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뒷모습. 혹시 그 배우가 되고 싶다는 그런 욕망이 계속 불타고 있으신 거 아니세요? 아니, 그건 아니고. 근데 왜 자기가 배우가 직접 되고 싶었으면 정면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아니, 그 있어요. 일종의 신비주의라고나 할까. 그러니까 이제 산발한 머리를 나부끼면서 뒷모습만 딱 보여주고. 그리고 막 말도 안 하고 막 써요. 써서 막 얘기하고. 그런 앞에 동영상이 딱 보이잖아요. 그 나란 사람을 탐구한다라고 이제 시에도 딱 나오는데 그게 이제 작가는 사실은 결국에는 도망가고 마는 존재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탁을 하고 제 역할 부탁하고 저는 이제 또 도망가고 비겁하게 이렇게 뒤로 막 이렇게 뛰어서 도망가게 이렇게. 그래서 시작은 하지만 나는 결국에는 도망가고 사라진 존재고 결국에는 그것조차도 또 배우가 하는 거고 제 역할을 맡은 배우가 또 어떤 배우, 연출가 역할을 맡은 배우와 진짜 배우하고. 근데 그게 아이디어가 기가 막힌 게, 막 만들었는데 작가를 욕할 수가 없어. 도망갔으니까.
이미 첫 장면에서 도망갔거든. 그러니까 뭐 스토리가 막 산으로 가든 해체가 되든 오히려 이건 굉장히 연출로서의 김재엽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작가로서의 김재엽은 포기하고 하여튼 배우들과 함께 재미나게 놀이들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앞에 도망가고 나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는 김수영을 서로 알아보자 그러면서 강신일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연극계 대선배님이고 영화계에서도 아주 비중 있는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꼬드기고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가 시작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끝에 가면은 이제 강신일 씨하고 서로 이제 우리가 김수영을 찾는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갖다 좀 운명을 바꿔본다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혁명으로 마무리를 짓는 얘기로 줄거리는 대충 끝나는데 이거는 보지 않으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게 그쵸. 어떻게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아니 뭐 이게 원래 표방했던 것도 연극 아닌 것도 연극이다 뭐 제가 이야기를 좀 들은 것 같아가지고 뭐 잘 짜여진 다큐멘터리 하나 본 것 같아요. 뭔 다큐멘터리야? 좀 그렇게 하면 또 과잉인가요? 재밌게 저는 개인적으로 잘 봤어요. 저도요. 우리 오자마자 대표님이랑 공연 너무 괜찮죠. 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좀 새롭다. 그 연극 아닌 연극이라고 하는 것을 뭘 추구하는지 이전까지는 김재엽 연출가의 머리처럼 산만해져 있었다면 이번에 그 시도한 거는 좀 산만하긴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굉장히 재미난 아이디어와 또 멋진 시와 그리고 연기들이 좀 잘 맞아 떨어지면서 뭐 하여튼 보는 재미들이 충분히 쏠쏠했던 그런 작품이었다는 평가는 받았어요. 저는 공포 영화 같았어요. 중간에 이거 대사를 좀 얘기해도 돼요, 제가? 그럼요. 거기서 두 개의 딱 무서움을 느꼈는데 하나가 이승만 대통령 전 대통령 흉내? 연기를 하셨던 분이 그분 지춘성 씨라고 유명한 배우예요.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나가면서 See you again 할 때 소름이 쫙 돋았고 두 번째로 또 이승만 전 대통령 연기를 했던 지춘성 배우님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된 걸 알고 정의가 딸을 잘 키웠어. 프란체스카 우리도 딸을 낳을 걸 할 때 소름이 또 쫙 돋았어요. 또 얼마나 딸이 있었으면 또 대통령으로 그러니까요. 끔찍한 그래서 거예요. 그 양자를 들여서 사실은 영구집권을 획책했었잖아요. 그 양자가 이기붕이에요. 그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해서 당선시키려고 무리를 하다가 그 모양 그 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작가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들은 그런 부분에 뭐 잘 살아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정말 이 연극을 보면서 통쾌했던 게 그 두 가지 코드로 그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김수영과 엮어서 펼치는데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하나는 자유, 하나는 부역자. 맞습니까? 이 두 가지 코드예요. 자, 김수영은 부역자 낙인에 찍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부역했냐면 서울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남아있었다는 이유로 공산군한테 끌려가가지고 의용군으로 강제로 징집이 되잖아요. 그래서 부역자가 된 거야. 자, 그러면 일제시대 때 니들은 부역자 아니었냐? 이런 질문. 지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죠? 그 부역자가 또 현대에서 뭐 하나 나왔던 것 같아요. 적구 얘기하면서 그 부역자.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어떤 어마어마한 힘이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그런 체제 속에서는 누구나 다 부역자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부역자 합리론과 옹호론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부역자는 처벌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마땅히 부역자가 처벌되지 않으면 역사가 다시 반복되기 때문에 제대로 돌아가지 않지 않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다 던지면서 교묘하게 자기는 어느 위치에도 서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잘 그 두 문제를 우리 근현대사에 던져준 게 아닌가. 그야말로 편의에 따라서. 너는 편의에 따라서 부역자야. 너는 편의에 따라서 부역자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통쾌했어요. 요즘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저는 이거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젊은 사람도 나이 드신 분들도 그 얘기 또 있잖아요. 60대 이후만 애국자라고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하는 그거를 보면서도 어른들도 이거를 무조건 나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그 부역자라고 하는 코드, 자유라고 하는 코드야 쉽게 잡아낼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부역자라는 코드로 친일파와 또 그야말로 우리한테서 부역자라고 적구라고 됐던 그 서울에 남아있던 사람들에 대한 그 어떤 대접과 그 다음에 또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독재에 부역한 그 부역자들과를 동일시하면서 이렇게 꿰뚫을 생각들은 어떻게 하게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친일에 대해서는 되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그 관대하다 그럴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 친일의 역사 자체가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엄청나게 관대하죠. 근데 이제 빨갱이의 역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렇게 냉혹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 무죄로 모든 것들이 판별이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죄였다라는 거는 그 사람들이 유죄란 얘기인데 결국에는 죄를 너가 죄 있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유죄라는 거잖아요. 유죄라는 거죠. 의도가 있었고 혹은 최소한 어떤 의도에 부역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부역자의 논리를 북한 체제에서 북한 협조했던 사람이다. 그러면 똑같이 일제치하 일제협조한 사람들도 똑같이 부역자다. 그러니까 빨갱이란 단어를 버리고 부역자라는 공통의 단어를 가지고 사용을 한다면은 일제에도 친일파들도 부역자이고 그다음에 똑같이 독재 공산주의자들에게 협조했던 사람들도 부역자이고 그다음에 독재 정권에도 협조했던 사람도 부역자다. 그러니까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부역자일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이런 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부역자라는 거죠. 네. 박근혜 대통령 그 자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뭐 김기춘 비서실장이라든가 황우여 장관이라든가 유신에서 같이 있었던 심지어 김기춘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유신 헌법을 갖다 만들기도 했어요. 맞죠. 황우영 장관 같은 경우는 그 실제로 무슨 항림 사건, 항림 사건을 갖다가 선고했던 판사였어요. 부역자들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유신 정권에 박정희 대통령이 혼자 사실은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주변에는 아무도 뭔가 벌을 받거나 청산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냥 누리고 있어. 전두환 대통령 쪽으로 넘어가 버린 시대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유신의 잔재들이 아무도 또 처리가 안 돼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박근혜 대통령 그 자체는 사실은 뭐 모르겠죠. 그때는 뭐 어린 소녀였을 테니까. 뭔 어린 소녀야. 지금 그것도 이상한 이미지야. 성인 30이 넘었어요 그때 이미. 그러니까 볼 봤을 때 유신 헌법 자체를 초안을 만들었다든지 그다음에 인혁당 사건이나 민족일보 사건이라든지 민청학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재판을 했던 사람들은 지금 다 부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쵸. 그 자체를 사실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 독재 정권에 부역했던 사람들도 똑같이 빨갱이들한테 부역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거꾸로 정확하게 해서 부역자라는 단어로 통일해서 사실은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정리하면 오히려 심플하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모두를 다 부역자라는 얘기로 공평하게 해야지 되는 건데 누군가한테는 과하게 벌을 주고 또 딱지가 붙고 누군가는 요즘에는 그 말이 나왔죠. 스펙이라고. 친일이 스펙이 됐고 친일이 친일인지 요즘 사람들은 지가 친일인데도 모른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정말 섬찟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실제로 경상도 지방에서 올라오신 그런 분이 아닌데 저희 이제 장인께서 물론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이긴 하지만 그래서 적대적인 어떤 부분이 특정한 지역에 있긴 있지만 그분이 그러시는 거야. 아니 그럼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떻게 구하나? 이런 거야. 근데 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 보면은 이 사람 장관도 했었고 이 사람 어디서 법관도 했었고 근데 보면 다 유신 때 했고 또 그 군사독재 정권 때 했거든. 그러면 유신이 그렇게 사람을 죽일 때 군사독재 정권이 사람을 죽일 때 어떻게든 거기에 복무했던 사람 아니야. 그러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오히려 정확하게 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력 중에 빼야 된다고 쪽팔려서 나는 김기춘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유신헌법 했다라고 하는 게 쪽팔려서 어디에 나오게 되면은 막 쉬쉬하고 덮으려고 그러고 이래야 정상적인 사회인데 그게 밝혀지면 거기에 대해서 벌을 받고 해야 정상적인 사회인데 우리 너무 지금 연극 얘기를 하다가 정치 얘기를 또 왜냐면은 정치 얘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그쵸 연극 안에서 그래도 주제는 김수영 씨가 아닙니까? 우리가 또 그 부분을 왜냐면 정치는 충분히 다 느낄 거라고 생각해요. 다 화가 나 있을 거고 충분히 알 거라고 그러니까 이 정도 하면 그런 아이디어가 너무 괜찮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송아 씨하고 둘이 연극을 보고 나오면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무조건 중고등학생한테 보여줘. 이거는 보여줘야 돼. 의무적으로 봐야 돼. 의무적으로 보게끔 해야 돼. 이런 얘기를. 어제 공연 보면서 나오시는 관객들 중에서 이 시대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이 꼭 같이 공연을 봤으면 좋겠다. 권장할 만한 공연이다. 그리고 굉장히 사상이 갇혀있는, 나 흥분했나봐. 그러니까, 갑자기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있고, 예뻐요. 사상이 갇혀있는 어른들도 나는 꼭 봤으면 좋겠어요. 생각이 전혀 바뀜 없이 자기의 저희 아빠는 좀 깨어있는 편이셔서, 젊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지시하고 니네가 뭘 알아, 니네가 살아봤어, 너희가 6.25를 겪었어, 라는 사람들은 꼭 한 번쯤은 봐서 이런 면도 있다는 거를 좀 느꼈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보여드리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생각 없이 사는 젊은 우리 친구들, 내 친구들 데리고 가려고요. 일베 친구들한테 좀 보여주면 어떨까? 어떻게 된 거죠? 일베 친구들. 어떻게든 꼬투리 잡지. 그래요? 일베 보고 나면은 이제 김재엽 연출에 대한 온갖 악플들이 또 달릴 것 같은데. 일베에서 했던 논리 중에 무임승차 같은 논리가 있더라고요. 무임승차 논리는 일베의 논리가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보수 우파의 논리죠. 그러니까 그 무임승차의 가장 큰 원형이 친일파부터라는 거를 거꾸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친일파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분단 그을 때, 빨리 그 미국 쪽으로 붙은 사람들이 계속 이때까지 무임승차 해왔던 건데. 그러니까 그것도 참 재밌었어요. 무임승차를 그런 식으로 해석해 주는 거.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얘기를 다 정치 이 부분을 표현해 주는 걸로 너무 통쾌하고 있는데, 근데 연극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이 안 나오는 거는 또 그런 부분에 아쉬움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장면들이 덜컥거리는 부분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장면과 저 장면이 붙을 때,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가 고백한 것처럼, 이 장면을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선배님 하는 대사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빨리 수습을 해야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전체가 3시간이란 말이에요. 난감하지 않습니까, 3시간? 어제 이제 공연이 한 10여 분 정도 줄였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2시간 50분 정도 나왔고. 오늘도 한 10분 정도 더 줄일 거예요. 원래는 목표는 2시간 30분, 35분 정도가 공연이 목표였고요. 인터미션 포함해서? 인터미션 포함해서. 그래서 초반에 이제 홍보를 150분으로 홍보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좀 많이 미흡해서 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똑같은 말들을 너무 많이 반복하고 있다라든지 지루해 할까봐 재밌게 해야 되겠다라는 또 압박을 느껴서 재밌게 써놨는데 사실은 재미없는 부분 이런 것들은 정리를 이제 해야 될 단계가 연출이 너무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좋다 이거. 저도 솔직히 이야기하면 한 번은 안 웃었어요. 2번은 웃었다. 뭐였어요? 비슷하게 반복되는 건데. 그리고 어제 공연장을 나오면서 느낀 게 공연 끝나는 30일까지 큰 틀거리에서는 이 공연이 변하지는 않겠지만 그 소소한 흐름들은 늘 현재 진행형으로 늘 어렌지가 될 것 같다. 바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게 보는 재미도 꽤 쏠쏠할 것 같아서 맞아요. 더 가는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쯤 더 가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변화가 어떻게 그리고 나름대로 또 이게 뭐냐면 연출님한테 좀 자기 느낌을 자꾸 얘기를 해주는 거야. 리뷰나 이런 걸 얘기해 주시면 또 연출님이 그걸 받아들여서 바꿀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한 작품을 같이 만들어간다. 이런 재미가 쏠쏠한 것 같아요. 이걸 인터액티브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인터액티브한 재미가 있는 그런 연극일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저는 나오면서 그 김승희 시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됐는데 예전에 그 사회과학, 인문과학 서적을 다 팔았거든요. 인터넷 서적 고구마라고. 거기 약간의 큰 돈을 받고 모든 1호 잡지를 팔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게 다 팔아가지고 후회는 되는데 그때 판 게 김수영 시 전집이 있어요. 미쳤구나. 야, 김수영 전집을 어떻게 팔 수 있니? 저는 이제 또 나올 거라 생각해서 연출이 무대 위에서 고백하듯이 저도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됐다.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개인사. 저분이 원래 신학교 출신이야. 그래서 전도사셨기 때문에. 아니 그 말은 좀 그래서 김수영 시인을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만약에 그가 모란 그러니까 사망한 해가 68년이에요. 제가 태어난 해입니다. 그래 68년생들이 오늘 대학 그 먹물 학번으로 치면 87학번인데 87학번이 겪었던 그 시대사적 흐름, 한국 현대사의 흐름이 가장 격변의 시기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민주화운동. 민주화운동도 있고 아무튼 촉발된 87 민주항쟁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 작품에 이렇게 교묘하게 연출가가 김재민 연출님이 이렇게 현대사와 뭐 아무튼 그런 아픔의 질곡들을 네. 잘 비벼 섞어 놓아서 저는 편하게 좀 봤고요. 네. 가장 신의 한 수는 그 질곡된 현대사를 네. 극명하게 작품에 표현한 작품을 계속 해왔던 극단 연호 무대에 강신일 배우를 캐스팅한 게 신의 한 수 같은. 그쵸. 제가 제작비자를 못했던 그 신의 한 수긴 한데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강신일 선배가 출연을 못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연극의 반이 스토리의 반이 강신일 씨 때문에 흘러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선배님하고 사실은 이제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게 만드는 과정이었거든요. 이거 강신일 씨한테 무임승차한 것 같은데. 사실은 좀 아무래도 맞습니다. 네. 선배님도 그러니까 상의를 해서 대본을 이렇게 보여드렸다기보다는 일단 실미도 같은 장면은 써서 그냥 이렇게 드렸어요. 그럼 선배님도 나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러니까 이제 구조와 상의와 이렇게 인터뷰를 다 했다라기보다도 진짜로 이렇게 던져놓고 보시고 해보다가 또 수정을 하고 다음 씬도 뭐 신동엽 하고 금강 갔다 온 것도 어차피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대본화 시켜놓고 선배님 드리고 선배님도 보고 그래서 이렇게 피드백을 주고받긴 했는데 선배님이 하고 계속 인터뷰 쭉 해서 모든 것들을 서로가 이렇게 완벽하게 매끄럽게 소통을 다 해놓고 안정적으로 간 게 아니라 선배님도 그때 내가 옛날에 그 촬영했을 때 이제 생각해보니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조금 사실 이렇게 유도를 해낸 부분도 조금 있거든요. 한시 연재기를 뭐 하이라이트처럼 해서 뭔가 이렇게 코믹하게 패러디를 해보겠다. 선배님 이거 이렇게 진짜 내가 민망해서 이거 해야 되나 연습할 때마다 그걸 그대로 대사로 또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포스트 모던한 작품이에요. 그냥 남의 작품 막 갖다가 막 패러디 해가지고 집어넣고 허락은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 통해서 이상훈 선생님 4월 9일이라든지 이상훈 선생님한테 4월 9일은 근데 짧게 언급된 거고 한시연대기는 거의 한신이 들어갔잖아요. 선생님한테 다 말씀드렸어요. 네, 다시 아주 똑똑하고 영악한 연출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우리 좀 연극 얘기로 돌아가면 김수영 시인에 대해서도 조금 언급을 이야기를 어떤 분이신지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딱 정리하면 시인하고 시가 거의 이제 일치되는 사람이라고 최고의 찬사네. 언행일치가 가장 어렵다고 하는데 시를 해석을 하면은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삶을 살았고 그러면 또 이제 시인인데 김수영은 또 굉장히 이렇게 산문가 에세이스트 거의 수필이 굉장히 좋은데 그걸 같이 시랑 읽으면 이 시를 쓸 때 이 생각과 이 행동을 했었구나. 그게 본인이 마치 자기 주석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합쳐 보면은 그 삶의 한 장면들이 나와요. 그리고 또 본인이 원래 사실은 연극을 했었기 때문에 배우도 했었기 때문에 시가 이렇게 이 극적인 어떤 흐름이 하나 있다 그럴까요? 뭔가 쭉 가다가 이렇게 뭔가 반전이 있다라든지 어떤 핵심적인 얘기를 뒤에다가 한 문장 하기 위해서 다른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라든지 그래서 이 사람 자체하고 문학이랑 너무 딱 붙어 있어가지고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그게 결국에는 본인이 이제 온몸으로 시를 쓴다라고 하는 그 시학에서 나오는 게 뭔가 이렇게 몸과 마음이 분리된다든지 뭐 어떤 가면을 쓰는 것 자체가 그게 역사적인 맥락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의용군 혹은 빨갱이 전부 늘 그런 식으로 그 죽음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렇다면은 당당하게 정당하게 한번 살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기침이라도 하자 이거지. 그런 거죠. 하여튼 뭐 김수영 씨는 정말 거대한 뿌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혁명을 노래하라. 그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김수영과 같은 그런 그 위대한 시인은 계속 노래를 해줘야 돼요. 그게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또 정말 교양 있는 지식인들을 양성해내고 롤 모델을 이렇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이 작품을 과감하게 이렇게 만들어준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도전이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런데
진짜 복받은 연출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연출이 보통 이러면요 신뢰를 잃어요. 연출이나 대본 작가가 대충 야 우리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면서 쪽대본 딱 줘가지고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야 이렇게 고치고 이러면요 신뢰를 잃거든요. 불안하지. 배우들 얼마나 뒤에서 뒷담화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면 막 저 자식 말이야 도대체 뭐 있는 거야 뭐 콘텐츠가 있긴 해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진짜 자기 식구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든든하게 김재엽 씨를 신뢰하고 기다려주는 자기 식구가 있다는 건 참 복받은 일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드림플레이 팀에서 오랫동안 해왔던 친구들이 좀 이번에 있고요. 백운철, 뭐 이갑선, 뭐 이런 배우들을 우정국 이런 배우들이 있고, 그리고 알리바이 연대기 통해서 같이 저랑 같이 해주시게 된 지춘성 선배님이랑 미준원 선배님이 또 믿어주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신일 선배님이 거기다 이렇게 그러니까 참 죄송했고. 참 이렇게 너무 늦게 나왔고 모든 것들이 저 안에 사실을 잘 못 찾은 거죠. 미리 말하면. 그래서 이제 대신 김수영도 어떤 면에서는 많은 것들을 이렇게 치밀하게 설계했다기보다는 그랬어요. 가장 솔직해지는 내 상황 자체를 건져 올리는 것들로 시를 써왔기 때문에 약간 그러한 방식으로 좀 나도 연극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조금 이렇게 희곡을 쓸 때 했는데, 물론 또 공연이 돼야 되고 약속이 많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좀 앞세우다 보니까 좀 즉흥적이고 좀 막 쓰고, 그리고 나를 좀 더 들여다봐야 된다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인터뷰도 많이 하고 이렇게 만드는 과정은 충분히 이렇게 흥미로웠는데 재밌었을 것 같아요. 진짜. 근데 그거를 함께 즐겨야 되는데. 배우들이 함께 즐겨줬다는 게 그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사실 동인극단의 힘이거든요. 지금 그래도 동인극단으로서의 그 면모를 갖추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이게 프로덕션이 아니라는 게 이게 만약 프로덕션에서 이런 짓 했으면은 진짜 많이 뭐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이 좋은 작품을 탄생하게 만든 힘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보면서 인민, 뭐 혁명 이런 빨갱이 이런 단어들을 짚어주잖아요. 저희가 느끼기에 부담스러운 단어인 게 사실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좀 인식을 변화시켜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던 건가요? 그래서 이렇게 요새는 인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이렇게 많이 붐업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인문학 책들 보면은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위로하는 듯 이런 책들 보면은 사회과학적인 사유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 인정적인 부분들로 인문학이 가는 거는, 그러니까 김수영도 인문학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사람 그 자체로서 얘기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사회과학적인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시대의 역사적인 맥락에서 분명히 나온 어떤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언어들이라고 하는 게 저는 사회과학적인 사유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인도 시어에 되게 투철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가 일반화돼서 쓰고 있는 언어 자체에서 사회과학적인 어떤 사유나 인문학적인 태도가 나오는 건데, 거기에서 이미 이제 지레 겁먹고 들어가 버리고, 지레 우리가 그 언어 자체의 주도권을 뺏겨버리면은, 그러면은 그것은 역사적으로 어떤 면에서 그 언어 자체는 우리가 갖고 있을 수 있는 언어인데 이데올로기적으로 오염됐다고 해서 그냥 포기를 해버리면은 본질 자체를 놓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계속 그럼 인민이란 말을 쓰시고 동무란 말도 쓰시겠네요? 그냥 뭐 쓸 수 있다면 쓸 수 괜찮아요. 왜 잠깐 고민하셨어요? 왜죠? 왜인 거죠? 거기서 잠깐 얘기를 하면은 저도 이게 너무 좋아서 좀 얘기를 청취자분들한테 해주고 싶어서요. 인민이라는 거는 사람 인자에 민족 백성민을 쓰고, 국민은 나라 국자에 또 백성민을 쓰는데, 인민은 해석을 하면은 약간 피플 같은 개념이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해지는 것이고. 지키는 거고. 국민이라면 국가에 소속돼 있는 인민이라는 뜻이니까 더 범위가 줄어든다. 그래서 이념적 갈등 때문에 좋은 단어 하나를 뺏겼다. 너무 대사를 다 알려주나? 그런 말을 했었고, 또 혁명은 바꿀형의 운명 명자인데, 세상을 바꾼다는 뜻이 아니고 나를 바꾼다. 나의 운명을 바꾼다. 그게 뭐 아무튼 간다는 거죠. 아니 그게 뭐 사실 그 마무리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말이고. 네. 그래서 개개인의 사람들이 바뀌지 않으면 혁명이라는 게 사실 없잖아요. 오히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부작용을 낳게 되잖아요. 뭐 5일의 마중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얼마나 그 피해가 심각합니까? 사람은 바뀌지 않았는데 일부 체제와 뭐 어떤 힘으로 뭔가를 내려눌렀을 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비판이 있을 수가 있는 게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크게 던져놨던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지 못하니까, 도망가는 게 아니냐. 결과적으로는 이제 혁명을 해야 돼 이런 얘기 못하니까 자기만의 혁명, 너의 혁명 이런 걸 얘기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학교 다닐 때도 선배님들이 이제 문화운동 하는 거라든지 저는 선배님 그 책도 제가 본 것 같은데. 예. 예, 어떤 책이었을까요? 민족극이나 대학생들이 했던 문화활동 연극, 한강 기관지들, 한강 선배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유토피아가 딱 그려지니까, 혹은 현재에서 바뀌어야 될 적이 되게 분명하니까, 그때는 급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에 의해서 실천하는 거, 뛰어드는 게 먼저 급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그걸 따라서 이제 흉내를 내보고 배워보고 해보니까, 제가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제 자신 자체가 거기다가 뭔가 입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이해됩니다. 들은 걸 이렇게 다운표 속에 있는 말들을 내가 전달하고 있지, 나는 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때가 이제 뭐 9학번인데 학생회나 이런 것들이 많이 몰락되어 있는 시대거든요. 저희가 사실 책임 안 져가지고 선배들한테 배우기는 배워놓고 후배들한테는 나는 92년까지 학교 남아 있어서 그래서 참 세상에 11학기를 다니면서 이런 후배들 때문에 맨날 도망 다니는 거야. 그래서 배우기는 배우는데 술은 같이 먹고 세미나도 같이 하는데 맞아. 술은 또 꼬박꼬박 얻어 먹어요. 후배들한테는 그런 걸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뭐 하기에 뭐 한 게 없는데 뭘 가르친다라는 건 솔직한 거지. 사실 솔직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는 연극으로 숨고 그냥 개인으로 갔는데 그 개인이 변화가 이제서야 저한테 조금 오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것도 사실은 모르다가 김수영 씨도 진짜로 한자도 많고 됐다 이렇게 넣어놨는데 그랬는데 이제 읽으니까 이게 바깥으로 막 나가려면은 내 안에서 뭔가가 있어야지 이게 나갈 수가 있는 건데 그렇죠. 이게 없는 상태에서 뭘 보내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데 그게 이제 부담이 왔구나. 이제 안에서 뭔가가 이제 바뀌어지기 전까지는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게 지금 김수영도 사실은 이제 박정희 시대를 맞이해서 뒷부분에 가서는 사실은 내공을 키우는 방법들로 고민을 더 많이 하기 시작하거든요. 4.19 때 가능성과 5.16에서 또 피폐해지는 너무 겪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시대가 사실은 이렇게 좀 험악하잖아요. 지금 10년 정도는 계속 진짜 이렇게 다시 되찾아야 될 텐데. 예. 면처럼 이야기 들으면서 어제 개인적으로 그 가슴속 깊은 울림은 뭐였냐면요. 자기 운명을 바꾸는 게 혁명인데 거기서 좌절하고 스스로도 좌절했고 동료들도 좌절한 것도 봤거든요. 절망하고.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식구가 절망은 결코 자기 스스로를 반성하지 않는다는 걸 제 가슴속에 깊은 울림으로 받아들여서 또 내 반성부터 좀 시작하고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한번 뒤돌아보고 표부터 팔아요 빨리. 네, 그래서 다시 연출이 꿈꾸는 말아보고 싶었던 모든 이들이 선한 공동체가 꿈꾸는 좋은 세상을 위해서 조금 더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교훈 아닌 교훈을 좀 받았습니다. 공연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엄청 많고 또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지금 시간이 또 다 되어 가네요. 다음 작품도 언제 하실 계획이 있으시죠? 그때 지금은 좀 오래 하고 좀 작품을 좀 많이 해가지고 쉬고 싶어요. 네, 지금 그 뭔가 인풋이 안 된 상태라서 아웃풋 이것도 지금 겨우 그러면은 그 편안하게 우리 저 팟캐스트에 좀 한 번씩 와주세요. 드문드문 출연하시면서 좀 한번 재미나게 다른 작품들을 씹으면서 한번 내공을 키워보시는 거 어때요? 내공을 이분이 또 씹을 때는 굉장히 좁은 점은 잘 씹을 것 같아. 잔인하게 느낌이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뭐 공연이나 청취자분들이나 이렇게 공연에 대해서 얘기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 참 11월 30일까지 하는 거죠? 네. 일단 제가
준비가 많이 부족하고 미흡한 작품이라서 참 마음이 좀 부담이 많이 됐고요. 지금도 이제 계속 오늘도 끝나고 가서 좀 또 수정할 거예요. 공연도 좀 시간도 좀 줄이고 싶고 끝나고 뭐 맥주 한잔 하고 얘기도 하고 이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공연 그쵸. 끝나고 나서 너무 늦게 끝나니까 그래서 계속 매일매일 또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끝나는 날까지 좀 더 완성도가 좀 더 있고 네. 고민의 진정성이 좀 더 보일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 수정을 좀 하고 싶고요. 네. 예, 그리고 책을 좀 많이 다시 좀 읽어야 되는 시간들이 이제 오는 것 같아가지고 예, 그래서 저는 좀 활동도 활동이지만 네. 내공을 좀 쌓는 겨울을 좀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좀 마지막으로 저 별점 한마디씩 해야죠, 그래도. 별점. 예. 자. 저는 늘 후한 편입니다. 네. 저는 그래서 여전히 별점 5개, 4개 드리고 싶고요. 예. 하나는 미안의 역사, 그리고 우리가 반성하지 않는 역사, 아무튼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잘해보자는 의지로 하나는 빈 공간으로 남겨주겠습니다. 네, 저는 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다시 하게 된 작품인 것 같았고 또 되게 미안했어요, 보면서. 분단의 역사를 갖고 있는 것도 되게 미안했고 알아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했고 이 연극은 과거보다도 앞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사람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주 좋은 생각을 하고 내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별 4.5점. 0.5는 조금 더 다듬어야 되니까. 네, 그거 4.5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4점 드리겠습니다. 0.5를 더했는데요. 그거는 10년 동안 자기 식구 꾸리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분탕질을 해도 믿고 따라와줘서 이 작품을 만들어준 배우들한테 돌리면서 4점짜리 연극은 충분히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하게 동감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에 이제 연극 소개를 조금 해드릴게요. 지금 오늘 얘기했던 김재엽 연출님의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붕괴하는가 2014년 11월 31일까지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챔피언 최승훈 연출입니다. 11월 23일까지 명동예술극장에서 해요. 박완규 선배 제가 좋아하는데요. 박완규 배우님이 나오시고요. 그리고 죽음과 소녀 11월 15일까지예요. 조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빨리 가서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이거는 동명의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를 먼저 보시고 시고니 위보가 아주 기가 막히게 연기를 한 영화가 있는데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네, 두산 아트센터 스페이스 111? 네, 에서 하고요. 또 지금 2인극 페스티벌을 하고 있어요. 드디어 시작이 됐네요. 네. 새로운 2인극을 만나다. 연우 무대에서 하고 있고요. 연우 소극장 스튜디오 76 11월 30일까지 하니까요. 네,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유리동물원 아리랑 아트홀에서 12월 21일까지 하고 있어요. 박정의 연출님이 이 작품은 겁니다. 한마디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박정의 연출이 원래 굉장히 몸짓으로 연극을 아주 독특하게 많이 만들어내서 저는 이분의 기차를 보면서 너무 반해가지고 이 기차를 저희 극장 개관 기념작으로 초청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연출로서는 정말 새로운 그런 좀 탁월한 그런 면목을 보여주시는 분이라서 유리동물원은 도대체 어떻게 꾸몄을까 굉장히 궁금하네요. 아무튼 동화적 표현 기법하고 움직임에다가 조금 밀도의 에너지 더해가지고 표방하기로는 공포 잔혹극입니다. 공포 잔혹극. 다음 주에 우리가 요거를 보러 갈까요? 네, 유리동물원을 한번 보러 가는 걸로 하고 그리고 연극이 워낙 많아서 저희가 다 찾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보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봤던 공연, 좋았던 공연 또는 연극 하시는 분들 제 연송아 트위터에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꼬박꼬박 확인을 해서 꼭 소개를 해드릴게요. 도와주세요, 저희 중. 네, 전 할 말 다 했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또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좋은 작품으로 만나요. 네, 고맙습니다.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붕괴하는가로 우리에게 친숙한 시인 김수영에 대한 특별 강연이 열립니다. 오는 20일 시인들이 좋아하는 김수영의 시, 그로부터 받은 영향에 대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남산예술센터에서 개최되며
참가비는 무료, 좌석은 사전 예약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 남산예술센터 지역번호 02-758-2150 758-2150